홍다 통통. 어사와 꼬마 사또. 어느 여름날 허름한 차림의 사나이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사나이는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러나 걸을수록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사나이는 잠시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울창한 숲만 보였다. 어허, 이거 야단났군. 좀처럼 인가가 보일 기미가 없으니 그렇지만 이만한 고생쯤이야. 사나이는 허리춤에 찬 묵직한 물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럴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암행어사다. 사나이가 차고 있는 물건은 바로 마패였다. 그리고 이 사나이가 역사에 이름 높은 어사 박문수였다. 백성의 삶을 편안히 하여 상감마마의 성운에 보답하자. 어사 박문수는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박문수가 대밭으로 이어진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뒤쪽에서 황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웬 발자국 소리일꼬? 박어사가 고개를 돌렸다. 무심코 뒤돌아본 박어사가 눈을 크게 떴다. 한 사나이가 쫓기듯 달려왔기 때문이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려는 놈이 쫓아옵니다. 사나이의 옷은 다 찢겨져 있고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저 그자가 묻거든 못 보았다고 해주세요. 사나이는 허둥지둥 한쪽 대나무 숲으로 숨었다. 쫓기는 사나이가 숨자마자 뒤쪽에서 험악하게 생긴 사나이 한 명이 불곰처럼 튀어나왔다. 사나이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쥐어져 있었다. 여봐, 금방 어떤 놈 하나가 이쪽으로 왔지? 그 놈 어디 숨었어? 너무도 험악한 사나이의 기세에 박문수는 크게 당황했다. 나는 못 보았... 박문수는 어물쩍 넘겨보려고 하였다. 칼을 든 사나이가 틀림없이 쫓기던 사나이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칼을 든 사나이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못 보았다고? 이놈이 감히 누굴 속이려고? 애끼 이놈아! 금방 지나간 놈을 못 보았다고 거짓말을 해? 사나이가 갑자기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이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한 사나이의 기세에 박어사는 너무도 당황했다. 저쪽이요. 어사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쫓기던 사나이가 숨은 쪽을 가리켰다. 이놈 이거 신작 말할 것이지. 칼을 든 사나이가 숨어있는 사나이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다. 뒤이어 쫓기던 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럴 수가. 어사 박문수는 몸을 떨었다. 암행어사인 내가 눈을 멀쩡히 뜨고도 한 목숨을 죽게 하다니. 어사 박문수는 착잡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험상궂은 사나이의 발자국 소리가 산 아래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암행어사인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박문수는 가슴이 터질 듯 괴로웠다. 상황이 워낙 다급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사나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그 사나이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었나? 맥이 풀린 박문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박문수가 작은 산골 마을에 닿은 것은 해가 서산으로 한껏 기운 때였다. 우선 주막에서 좀 쉬자.
박문수가 주막이 있음직한 마을어기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갑자기 안타깝게 호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또,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또, 제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사또라는 말에 박문수는 버뜩 정신이 들었다. 이런 산골의 사또라니. 발을 멈춘 박문수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문수의 눈에 아이들 몇 명의 모습이 들어왔다. 담 밑에 한 아이가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사또라고 불린 아이였다. 그 아이 앞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엎드려 있었다. 아이들은 사또 놀이를 하는 게 분명했다. 꼬마 녀석들이 별난 짓을 다 하는군. 박문수는 혼란해진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았다. 엎드린 한 아이가 꼬마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제가 아끼던 새 2마리를 잃어버렸나이다. 부디 찾아주소서. 새 2마리를 잃었다. 사또라고 불린 아이에게서는 정말 사또다운 모습이 엿보였다. 앉아있는 태도도 당당하거니와 목소리 또한 의젓했다. 예, 글쎄, 소인이 잠시 텃밭에 다녀온 사이에 아끼던 새 2마리가. 잠깐, 그 새 2마리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했지? 예, 뒷산으로 달아난 게 분명하옵니다. 새 2마리가 뒷산으로 달아났다? 그러하옵니다. 부디 찾아주십시오. 알겠다. 꼬마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습니까, 사또? 제가 놓친 새 2마리를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2마리가 분명히 산으로 날아갔다고 했지? 예. 그래, 그럼 어서 가서 산을 꽁꽁 묶어오도록 해라. 그러면 새 2마리를 당장 찾아주마. 그러자 엎드렸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 그렇군요. 산에 꽁꽁 묶어와서 혼을 내면 산이 새 2마리를 내놓겠네요? 멀리서 보고 있던 박문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꽤 영리한 판결이야. 그렇다면... 박문수는 갑자기 조금 전에 자기가 산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했다. 저 꼬마 같으면 그런 난처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잠시 생각하던 박문수가 꼬마 사또에게 다가갔다. 얘야,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구나. 박문수의 말에 꼬마 사또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엄하구나. 너는 웬 놈인데 감히 사또 앞에 불쑥 튀어나와 뻔뻔히 서서 말하느냐? 얘들아! 꼬마 사또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예이! 예이! 물러섰던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이 무엄한 자를 옥에 가두어라. 예이! 길게 대답한 아이들이 우르르 박문수에게 달려들었다. 아니, 이 녀석들이? 박문수가 엉겁결에 소리쳤다. 그러자 아이들이 더욱 엄한 얼굴을 했다. 무엄하다. 이 녀석들이라니. 우리는 관청의 포졸들이다. 얌전히 잊지 못할까? 아이들이 순식간에 박문수를 꽁꽁 묶었다. 박문수는 기가 막혔지만 참아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꽁꽁 묶은 박문수를 담밑 한쪽에 가두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놀이를 계속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구만. 이렇게 2번씩이나 봉변을 당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박문수는 지루한 줄을 몰랐다. 꼬마 사또가 하는 짓이 무척이나 슬기로웠기 때문이다. 얼마 후 사또 놀이를 끝낸 아이들이 우르르 박문수에게 달려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공손히 말하며 묶었던 끈을 풀었다. 사또놀이를 할 때 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박문수는 아이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박문수가 아무 말도 않자 아이들은 더욱더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비록 아이들의 놀이이긴 하지만 엄숙한 재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였던 아이의 마지막 말에 어사 박문수는 마음이 찔렸다. 그렇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말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 일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또였던 아이가 공손히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느냐? 아까 무엇을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또였던 아이는 박문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는 다시 묻는 것이었다. 그래, 얘기하마. 박문수는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너라면 능히 그 쫓기던 자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어서 말해보아라. 쫓기는 자를 숨겨준 다음 어르신께서는 서둘러 지팡이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팡이를 구해? 예, 얼른 나무를 꺾어 지팡이를 만든 다음 두 눈을 꽉 감습니다. 박문수와 아이들은 사또였던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무리 사나운 자라도 앞못 보는 소경에게까지 쫓기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못 보았다고 사나움을 펼 수 있겠습니까? 옳거니. 듣고 있던 박문수가 무릎을 쳤다. 내가 소경 노릇을 했더라면 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박문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볼수록 아이의 모습은 영리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다. 장차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구나. 지혜가 필요해. 깊은 지혜가 없고서야 어찌 암행어사직을 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문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실타래가 풀려나오듯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문수는 조선 숙종 때인 1691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났다. 박문수의 아버지 박항하는 성품이 바르고 높은 학문을 지닌 선비였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자연을 즐기며 농사를 짓고 조용히 글을 읽기 위해서였다. 박문수는 박항한의 둘째 아들이었다. 장차 빛나고 높은 학문을 닦으라는 뜻에서 박항한은 둘째 아들에게 글얼문에 빛날 수를 써서 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지만 시골로 내려온 문순의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 박항한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여서 농사일에는 서툴렀기 때문이다. 살림은 비록 어려웠지만 박항한의 성격은 대쪽처럼 곧았다. 비록 쓴 나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마음은 곧아야 한다. 박항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에게 굽실거릴 줄을 몰랐다. 살림이 어렵다 보니 문수의 어머니도 바쁘게 지내야 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배틀 앞에 앉았다. 1696년 문수가 6살 되던 해였다. 박항한이 조용히 아내를 불렀다. 문수 녀석을 서당에 보낼 때가 된 것 같소. 서당에요? 며칠 전에 보니 문수가 내 서책을 펴놓고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겠소. 그렇지만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문수의 어머니는 문수를 아직도 어린애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선비인 박항한의 생각은 달랐다. 6살이면 글을 익힐 때가 되었소. 더구나 요즘 문수 하는 짓이 영리하기 이를 데 없소. 남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침 밖에서 문수의 기척 소리가 들렸다. 문수 들어오거라. 어머니가 문수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걔 좀 앉아라. 문수가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박항한의 눈에는 이런 문수가 무척 대견해 보였다. 문수야, 네가 몇 살이지? 네, 6살이옵니다. 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도 이제 6살이니 글을 읽을 때가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말을 마치고 문수를 내려다 보았다. 제가 글을요? 문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왜? 기쁘냐? 예, 아버님. 문수가 또렷이 대답했다. 너 또한 글을 읽고 싶었더냐? 아버지 박항한이 만족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그래, 글을 배우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말고.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열심히 학문을 닦던 선비의 가문이니라. 너도 능히 학문의 바른 길로 정진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문수가 이번에는 야무지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커다란 손으로 문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문수야, 열심히 글을 읽어 조상님들이 걷던 바른 학문의 길을 걷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서당에 다니도록 해라. 너를 가르칠 어른은 월단 정인로 훈장님이니라. 자, 그럼 나가 보거라. 네. 아버지 앞을 물러나온 문수는 뛸 듯이 기뻤다. 그래서 자기와 놀던 아이들을 찾아가 일일이 말했다. 모레부터 나는 서당에 다닌다. 이제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이런 문수를 아버지는 더욱 미더워했다. 어린 녀석이 제법이야. 맺고 끊는 법도를 안단 말이지. 처음 서당에 가는 날, 문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부터 형들처럼 서당에 간다. 어린 문수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래서 서둘러 세수를 한 다음 서당에 가지고 갈 책을 챙겼다. 어린 문수를 보고 아버지는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다.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다. 문수야, 가자. 도포를 차려입은 아버지가 문수의 작은 손을 잡았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첫 출발이 중요하단다. 알겠지? 예, 아버님.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꼭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서당에 도착했을 때였다. 아버지 박항한은 서당 훈장인 정인로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문수는 훈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직 어려서 모자람이 많습니다. 부디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박항한의 말에 훈장인 정인로도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예, 성의껏 가르치겠습니다. 그날부터 문수는 정인로 훈장에게서 글을 배웠다. 박문수가 다니게 된 서당은 월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월당의 훈장 정인로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학자였다. 수연이라는 호를 가진 정인로는 학문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보는 안목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사실 박문수가 벼슬길에 올라 뛰어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은 스승인 정인로의 영향이 컸다. 서당에서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천자문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천자문으로 한자의 기초를 닦은 다음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배워나갔다. 어린 박문수의 총명함은 금세 월당 안에 알려졌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기 때문이다.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훈장님도 문수의 재능에는 혀를 내둘렀다.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어. 훈장님은 문수의 재주를 특별히 아꼈다. 문수도 이런 스승을 하늘처럼 공경했다. 훈장 정인로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직한 선비였다. 그는 제자들이 글을 읽는 틈틈이 훌륭한 인품을 가꾸고 세상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썼다. 글을 읽던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여름 한낮이면 가끔 한 번씩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한 아이가 지루함을 참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훈장님이 놓칠 리가 없었다. 긴 쌀이나무 회초리가 졸고 있는 아이의 등에 떨어졌다. 누구야? 깜짝 놀란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훈장님도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다. 장빈님의 뼈가 조는 녀석을 혼내주었나 보다. 그러자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 빛났다. 스승님, 장비의 뼈가 다녀갔나요? 장비의 뼈는 송구의 서한 땅에 묻히지 않았던가요? 아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묻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잘하면 재미있는 훈장님의 이야기를 한마디쯤 얻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훈장님이 모를 리 없었다. 이런 꾀방구리 같은 녀석들. 훈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이야기의 한 자락을 풀었다. 먼 옛날 중국 어느 고장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지. 그런데 고젓한 산길을 걷다 보니 얼마 전에 심한 홍수가 났었는지 허연 사람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겠나. 땅속에 있던 뼈들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 땅 위로 드러난 게지. 마음씨 착한 나그네는 흙 위로 드러난 뼈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야트막한 산자락에 묻어주었지.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나그네가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저는 오늘 낮에 선비님께서 땅에 묻어주신 뼈의 주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여쁜 여인의 말에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 고맙기는요. 길을 가다가 뼈가 있기에. 나그네가 더듬더듬 다음 말을 이으려 하자 여인이 생긋 웃으며 말했어. 고마운 나그네님께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막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가면 큼직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의 남쪽 뿌리를 파보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사라졌지.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나그네는 여인이 알려준 바위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지. 오리쯤 가다 보니 정말 큼직한 바위가 나타났어. 이 바위의 남쪽 뿌리라고 했지? 나그네가 여인의 말을 기억해가며 바위 뿌리 밑을 조금 봤을 때였어. 나그네는 깜짝 놀랐지.
그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덩이가 나온 거야. 마그네는 금세 부자가 되었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욕심쟁이 친구가 들은 게야. 이거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욕심쟁이 친구도 불이 나게 뼈를 찾아 나섰지. 재주가 도왔던지 그 친구도 마침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찾아냈어. 뼈를 찾은 욕심쟁이 친구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단다. 내게도 황금덩이가 있는 곳을 어서 알려다오. 뼈들을 모아 땅속에 묻어준 친구는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지. 아름다운 여인아, 어서 나타나다오. 욕심쟁이 친구도 곧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것은 어여쁜 여인이 아니었다. 눈이 왕방울같이 크고 수염이 쌀이비처럼 솟아난 그 무서운 장수가 불쑥 나타나더니 벼락같이 소리쳤어. 이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는 그 유명한 장비 어른이다. 하도 오랫동안 땅속에만 묻혀있어 심히 답답하기로 시원한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는데 왜 내 뼈를 땅속에 묻은 거냐? 나를 당장 다시 꺼내놓지 않으면 내 니놈의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다. 욕심쟁이 친구는 후다닥 꿈에서 깨어나 묻어두었던 장비의 뼈를 허둥지둥 꺼내 놓았지. 이야기를 마친 훈장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욕심을 앞세우면 아무리 땀 흘려 이를 맞춰도 자기의 공이 되지 못한다. 박문수가 9살이 되던 해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몸져 누웠다.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간호했다. 어린 문수도 서당에 다녀와서는 꼭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깊어만 갔다. 어린 문수는 글 읽기도 잊은 채 병간호에 열중했다. 어린 문수의 행동을 알아놓은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다. 문수야. 아버지가 바짝 마른 손으로 문수의 손을 잡았다. 예, 아버님. 문수도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는 법. 너는 작은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큰 뜻을 이루거라.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문수가 눈을 깜빡이고 있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이 아버지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일들로 글 읽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나무가 크게 되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느니라. 그제야 박문수는 조금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뜻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결코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사옵니다. 영특한 녀석. 이젠 안심이다. 문수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던지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아버지 박항아는 어린 문수가 자기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린 문수가 상처를 입어 학문을 게을리할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항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의 슬픔은 너무도 컸다.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당장 살림을 꾸려갈 일도 걱정이었다. 어린 문수와 문수의 형은 근심에 쌓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과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걱정이 된 문수는 글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실까? 나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문수는 혼자 애쓰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공부를 그만두고 나무도 해오고 밭에 나가 일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문수를 불렀다. 문수야. 아버지를 여인 뒤로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졌다. 그렇지만 목소리만은 전과 다름없이 낮고 차분했다. 예, 어머니. 문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 아버님하고 어떤 다짐을 했었지? 예? 문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 나무가 되려면 어찌해야 한다고 했지?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때가 되었느니라. 문수는 잠자코 어머니의 얼굴빛만 살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그런데 요즘 너는 그렇지를 못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책을 멀리하고 있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 이런 일쯤 견뎌내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큰 일을 이루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그만. 살림은 내가 맡아 한다. 너는 살림 걱정 말고 열심히 학문이나 닦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에 맞는 어머니의 당부에 문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문수는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사귀며 다시 글 읽기를 시작했다. 이런 문수를 보고 훈장님도 무척 기뻐하였다. 아,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다. 1712년 봄, 어느덧 박문수도 22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해 월당의 훈장님이 병석에 누웠다. 월당 안이 갑자기 뒤숭숭해졌다. 훈장님이 알아눕자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훈장님이 병석에 눕자 누구보다 슬퍼한 사람은 박문수였다. 18살이 되던 해에는 훈장님의 중매로 홍금순 교수와 결혼까지 한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친아버지를 간호하듯 훈장님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았다. 훈장님,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밤새워 간호해주는 문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때가 됐어. 훈장님의 말에 문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 됩니다, 스승님. 이 월당의 많은 제자들은 어찌하라고. 문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월당을 맡을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네. 가까이 와보게. 말하기조차 힘겨워하는 훈장님은 미더운 제자 문수를 가까이 불렀다. 예, 훈장님. 훈장님은 박문수의 손을 꽉 끌어잡았다. 이 월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자네야. 부디 이 월당 서당을 잘 이끌어주게. 아닙니다, 훈장님. 이 월당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수의 말에 늙은 훈장은 고개를 저었다. 문수, 자네는 이 월당을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제목이야. 부디 이 월당을 이끌어주게. 자, 어서 대답해주게. 박문수는 죽음을 앞둔 훈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부족하지만 훈장님이 남겨주신 월당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사옵니다. 문수의 말에 스승은 만족한 웃음을 보였다. 평생을 월당에서 제자들만을 가르치던 훈장님이 마침내 눈을 감았다. 박문수는 스승의 말대로 월당의 훈장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문수는 월당의 훈장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학문을 닦았다. 박문수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다. 몸을 보살피셔야지요. 건강을 잃고서야 하늘같이 높은 학덕인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박문수는 빙그레 웃었다. 부인, 염려 마시오. 건강에 신경 쓰리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버님, 스승님과의 약속이 있다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 급제. 청년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문장을 시험 보는 문과와 무술 시험인 무과, 의술이나 과학 등 기술을 시험 보는 잡과였다. 그 중에서 문과가 으뜸이었는데 문과에는 양반의 자제들만 응시할 수 있었다. 박문수는 2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렇지만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국에서 학문을 높이 쌓은 응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응시한 시험에서 박문수는 낙방하고 말았다. 28살이 되던 해에 또다시 응시하였지만 또 낙방이었다. 그렇지만 박문수는 낙심하지 않았다. 내 학문이 아직 너무 얕구나. 박문수는 더욱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 1723년 봄, 박문수가 32살이 되던 해였다.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박문수의 귀에 들려왔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박문수는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의 시험장은 수많은 응시자들로 북적거렸다. 시간이 되어 응시자들이 자리를 잡자 지을 글의 제목이 높이 내걸렸다. 낙조, 즉 저녁 노을이란 뜻이었다. 제목이 내걸리자 응시자들은 글짓기에 골몰했다. 박문수도 더 좋은 글을 쓰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좋은 글이 떠오른 사람들은 준비한 붓에 미리 갈아두었던 먹물을 듬뿍 찍어 글을 썼다. 쓰기를 마친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을 제출하고 자리를 떴다. 박문수도 정성 들여 쓴 글을 제출했다. 드디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험 결과를 알려줄 관리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관리가 들고 온 금방을 내걸었다.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원 급제는 박문수라는 사람이야. 박문수가 누구요? 장원 급제란 과거에서 1등으로 합격한 것을 말한다. 박문수는 갑자기 맥이 풀리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 멀리서 빙그레 웃는 아버지의 얼굴과 정인로 훈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뒤이어 고령에서 급제 소식을 기다릴 어머니와 아내, 같이 공부하던 월당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험장에는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의 글이 높이 걸렸다. 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박문수의 글 앞에 모여들었다. 박문수의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탄성을 질렀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를 들게 하라! 당시 경종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던 왕세제는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에게 석잔의 어주를 권했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는 머리에 임금님이 내려준 꽃인 어사화를 꽂고 몸에는 앵삼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학대를 띄었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상과 스승의 산소에 절을 올렸다. 경과 같은 인재를 얻었음은 과인의 복이로다. 짐은 경에게 전라도와 경상도에 암행어사를 제수하노라. 성은이 하해와 값사옵니다. 왕세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암행어사 마패를 박문수에게 내주었다. 마패에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에게는 어사일을 돕는 많은 관리와 군사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서리와 중방과 역졸이 그들이다. 암행어사는 본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돌아다녔다. 각 고을의 원을 비롯한 벼슬아치들의 잘잘못을 비밀리에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암행어사를 따라다니며 돕는 서리, 중방, 역족들 역시 일반 백성처럼 변장을 하고 따라다녀야 했다. 그렇지만 암행어사가 한꺼번에 서리, 중방, 역조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번개를 잡아라. 산에서의 사건과 꼬마 사또가 보여준 슬기는 박문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섣불리 사건에 접근했다가는 해결은커녕 일만 그르친다. 박문수는 한양으로 은밀히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다. 어디에 묻고 있으니 날랜 하인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서찰이었다. 사흘쯤 지난 후였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날래게 생긴 장정 한 사람이 박문수를 찾아왔다. 오선님, 소위는 돌쇠라고 하옵니다. 쉿, 어사라니, 남들이 듣겠다. 밤늦게까지 어사는 앞으로 할 일을 돌쇠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어사는 나그네로 꾸미고 돌쇠는 하인으로 꾸민 다음 길을 나섰다. 나그네와 하인으로 허름하게 차려입은 어사와 돌쇠가 광주에 이르렀을 때였다. 두 사람은 우선 사람의 발길이 잦은 주막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나리. 주모가 어사와 돌쇠를 맞았다. 좀 쉬었다 갈 테니 우선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어사와 돌쇠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청에 자리를 잡았다.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골고루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큰 마을의 어귀에 자리 잡아 서인지 주막 안은 손님들로 붐볐다. 술을 마시면서도 박문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한참을 듣다 보니 번개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다. 수상히 여긴 박문수는 번개라는 이름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그때 술을 마시던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글쎄, 그 번개라는 의적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뭐? 번개가 의적이라고? 듣고 있던 사람이 발끈하여 소리쳤다. 그럼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의적이 아니면 뭐 산도적이란 말인가? 아이고, 그럼 부잣집 돈을 훔치는 건 도적질이 아닌가? 두 사람의 말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도적은 도적이지만 그 좋은 일을 하지 않나. 더구나 욕심 많은 부잣집만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 에이그, 아무리 그래도 도적은 도적이지. 말다툼을 하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성질하고는 에휴, 술맛 떨어져.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일어나 주막을 나섰다. 돌쇠야, 오늘 밤은 여기서 묵자. 손님들이 나간 것을 확인한 어사와 돌쇠가 메고 온 보찜을 챙겨 들었다. 아니, 손님들도 가시려고요? 깜짝 놀란 주모가 달려와 말했다. 가려는 게 아니라 방을 한 자리 찾았으면 해서요. 어떻소? 그 며칠 쉴만한 방이 있겠소? 박문수의 말에 주모가 빙긋 웃었다.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런데 돈은 선불로 주셔야 하는데요. 알겠소. 우선 이틀분을 주겠소. 박문수가 엽전 면잎을 주모 앞에 놓았다. 예, 고맙습니다, 선비님. 돈을 받은 주모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주모가 싱글싱글 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주모. 예.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화를 내며 돌아간 사람들이 번개에 의적 운운하던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그 번개 말씀이시군요. 그 일이라면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듯 주모가 신이 나서 입을 열었다. 얼마 전부터 이 고을에 괴상한 도적이 나타났답니다. 괴상한 도적이라니. 글쎄, 귀신처럼 재주 많은 도적이 나타났는데 부잣집만 덜어서는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한다지 뭐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적하고 부르며 밉지 않은 도적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럼 그 의적인지 도적인지 하는 사람에게 정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돈을 털린 부잣집 이름은 알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람 이름은 아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말은 거짓 소문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그 도적을 왜 귀신같이 재주 많은 도적이라고 했습니까? 글쎄, 포졸 수십 명을 풀어 몇 달째 도적을 쫓았지만 그림자도 못 찾았으니까요. 그러니 귀신 같은 도적이 아니고 무엇겠어요. 호들갑을 떠는 주모의 말에 박문수가 정색을 하며 다시 물었다. 주모가 만약 욕심 많은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도적을 보았다면 포졸들에게 알려주겠소, 숨겨주겠소? 박문수의 말에 주모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바로 그것이요. 그 도적은 영리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요.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적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수십 명씩 포졸을 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고 보니 손님께서는. 주모가 박문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시오. 나 같으면 그런 도적은 손쉽게 잡아내겠소. 정말이세요? 주모가 큰 눈을 더욱 크게 떴다. 만약 관청에게서 나에게 의적인지 도적인지를 잡으라는 명령만 내려주면 주머니 속에 든 담뱃대 꺼내듯 당장 잡아 올리겠소. 허허, 이거 잘하면 도적을 잡아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먼. 박문수가 자신있게 큰 소리치자 주모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정말 선생님께서 그 도적을 잡을 수 있겠어요? 2번 일을 말이겠소. 어때? 관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소? 예, 실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관가에서 일하고 있지요. 좋소. 그럼 당장 이 고을 사또님을 뵐 수 있도록 추선해 주시오. 이튿날 어사는 주모를 앞세우고 관가로 갔다. 어사는 주모의 소개로 쉽게 사또를 만날 수 있었다. 박문수를 본 사또가 대뜸 물었다. 그래, 자네가 그 고약한 번개라는 자를 능히 잡을 수 있겠나? 예, 보졸들이 여러 달 동안 체포하지 못한 도적이라면 한번 겨루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믿어도 될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어사 박문수를 사또는 믿지 못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대신 정이 있습니다. 정이라니? 한양에서 번개를 잡으려고 날랜 포도 군관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내주십시오. 제가 묻고 있는 주막까지도요. 박문수의 말에 사또가 얼굴을 찌푸렸다. 자네가 묻고 있는 주막까지 소문을 내달라니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도둑이 먼저 자네를 해치려고 덤빌 테니 말이야. 그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허허, 거참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군. 사또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자 이방이 다짐을 주듯 말했다. 이것 봐. 괜히 허튼 수작 부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알고 말고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박문수의 태도를 보고서야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네가 부탁하는 일은 모두 돌아주겠네. 그리고 만약 그 도둑을 잡는 날에는 큰 상도 내리겠네. 고맙습니다. 박문수는 사또에게 인사를 한 다음 주막으로 돌아왔다. 한양에서 번개를 잡으러 포도 군관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금세 고을 안에 퍼졌다. 그러자 고을이 갑자기 술렁거렸다. 번개를 잡으려고 한양에서 포도군관이 내려왔다네. 아, 그 얘긴 나도 들었네만 어리석은 일이지. 어리석은 일이라니? 번개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이 고을 포졸 수십 명이 몇 달 동안이나 못 잡은 신출귀몰한 자일세. 아, 그런데 이곳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한양 포도군관이 어찌 그 번개를 잡을 수 있겠나? 하긴. 한양 포도군관에 관한 소문은 점점 더 자세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박문수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포도군관이 바로 이 주막에 머물고 있다네. 아이고, 어리석은 일이지. 몰래 숨어 다녀도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판에 여기까지 소문을 내고 있으니 그런 엉터리 포도군관이 어디 있나. 번개가 잡히거나 한양 포도군관이 다치거나 나는 상관없네. 도둑에게 빼앗길 돈도 없는 빈털털이고 번개가 잡힌데도 상금 한 입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주막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문수는 빙그레 웃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 가기 때문이었다. 날이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돌쇠가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다. 이건 머리 싸움이다. 처음이니 너는 구경만 해라. 어사가 자신있게 말했다. 어사는 며칠 동안 꼼짝도 않고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었다. 무슨 소식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난 새벽녘이었다. 박문수가 묵는 방 앞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왔구나. 박 어사가 후다닥 방문을 열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비수만 방문 앞에 꽂혀 있었다. 짐작했던 대로 비수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묵혀 있었다. 박 어사가 얼른 종이를 펼쳤다. 붓으로 큼직하게 쓴 편지였다. 포도군관. 한양에서 이 먼 시골까지 헛걸음을 한 것 같소. 이 번개를 잡을 생각은 아예 말고 서둘러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번개. 박 어사가 번개의 편지를 읽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돌쇠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드디어 번개에게서 반응이 왔다. 너리님 추측대로군요. 그래, 이 번개 녀석은 곧 내 손에 잡힐 게다. 나리, 저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돌쇠가 부스스한 머리를 휘휘 내저었다. 여러 상황으로 보아 번개라는 도둑은 자존심이 강해 보이거든. 그렇다면 이쪽에서 슬슬 번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야. 그래야 방법이 생기니까. 아침을 먹은 후였다. 주막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다. 그때 박문수가 방에서 나오며 껄껄 웃었다. 번개라는 놈도 알고 보니 좀도둑의 겉보로군. 자기 몸은 꼭꼭 숨겨놓고 이따위 편지질이나 하다니. 박문수가 갑자기 손에 들었던 편지를 휴지처럼 구기더니 마당 쪽으로 내던졌다.
아니, 나리, 그게 무슨 종이기에 그러세요? 주모가 박어사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저게 무슨 종이인지는 번개가 잘 알 걸세. 말을 마친 박어사가 껄껄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서서 이것저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번개가 꼭꼭 숨어서 편지질이나 하는 겉보라는구려. 저게 무슨 종이기에 그러실까? 사람들 몇이 재빠르게 박어사가 내던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아니, 이건 번개가 보낸 편지 아닌가? 맞네. 여기 편지 끝에 번개라고 씌어 있어. 그렇다면 저 한양 포도공간도 보통 어른이 아닌가 봐. 하긴 어지간하니까 여기까지 번개를 잡으려고 왔겠지. 한양에서 내려온 포도군관이 번개를 겁쟁이라고 깔보았다는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다. 흠, 일이 잘 풀려나가는군. 번개에서 곧 또 다른 연락이 올 거다. 박어사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다. 박어사의 짐작대로였다. 그날 밤 번개에게서 두 번째 편지가 왔다. 한양 포도군관 날이 나는 겁쟁이가 아니요. 내일 밤 자정쯤 대나무골 홍부잣집을 털 것이요. 혹 잠이 안 오거든 구경이나 하시오. 번개. 편지를 본 박어사가 빙그레 웃었다. 맹획이 꽤가 있었다지만 맹획을 칠종칠금하던 제갈량이 있었다. 혼잣말을 하는 박어사를 보고 돌쇠가 물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남만의 왕 맹획이 자기의 힘만 믿고 10만의 군사를 일으켜 초계 제갈량과 겨루었지. 그렇지만 제갈량은 무력 대신 꾀를 썼다. 꾀로 맹획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준 것을 나중 사람들이 칠종칠금이라고 한다. 그럼 나리께서도 그 번개놈을 손쉽게 잡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어사는 돌쇠의 말에 웃기만 했다. 나리, 그런데 그 번개가 오늘 밤 정말 홍부잣집에 나타날까요? 박어사의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던 돌쇠가 물었다. 아마 꼭 나타날 게다. 고을 사람들에게 당당한 의적으로 소문난 번개가 소문만 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체면이 땅에 떨어질 테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그 번개를 잡는 건가요? 돌쇠가 돌처럼 단단한 주먹을 쓱 휘둘러 보였다. 우선은 이 고을의 포졸들이 나설 게다. 나는 뒤에서 더 지켜볼 테고. 나리, 그럼 포졸들이 우리보다 먼저 번개인지 벼락인지를 체포할 게 아닙니까? 고얀 놈. 이 고을 포졸들이 이 고을에 나타난 도적을 잡았다면 그 또한 당연하지 않느냐. 어이구, 그럼 지금까지 애쓴 나리의 콩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 날쌘 돌쇠 또한 심심해서 어쩌구요? 하하, 성급하기는. 아마 이 고을 포졸들로 쏜 번개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게다. 발을 동동 구를 듯 안타까워하는 돌쇠를 보고도 박어사는 너털 웃음만 웃었다. 날이 훤히 밝은 후였다. 대나무골 홍부잣집에 돌쇠가 나타났다. 박어사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었다. 누구냐? 마침 마당가를 서성이던 홍부자가 물었다. 예, 저는 한양에서 번개를 잡으러 내려오신 포도군관의 심부름꾼 돌쇠입니다. 한양 포도공간의 심부름꾼이라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을 텐데. 홍부자가 염소 수염을 비틀어 올리며 거만하게 말했다. 도적을 잡내하고 돈푼이나 얻어가려고 온 줄로 짐작한 것이었다. 오늘 밤 번개가 이 집에 나타난다는 정갈입니다. 뭐? 번개가? 거만하던 홍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덜덜 떠는 손가락 사이에서
담뱃대가 툭 떨어졌다. 다시 말해보게. 번개가 어쩐다고? 오늘 밤 이 집에 나타난답니다. 말을 마친 돌쇠가 휙 돌아섰다. 다급한 홍부자의 고함 소리가 넓은 홍부잣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번개가 온댄다. 어서 관가에 알려 포졸들이 불러오너라. 대문을 굳게 잠가라. 여봐라, 일하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몽둥이를 들고 집 안팎을 지키게 해라. 주인 하인 할 것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집안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부산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관청에서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날이 어둡기도 전에 홍부잔의 집은 벌써 포졸들로 빙 둘러싸였다. 집안 곳곳에는 대낮처럼 불이 훤히 밝혀졌다. 앞문을 단단히 잠가라. 그 뒷문도 단단히 잠가라. 포졸들은 단단히 지키고 있겠지. 날이 어두워지자 홍부자는 더욱더 안절부절 못했다. 날이 집 안팎을 포졸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습지요. 모두들 홍부자를 안심시키기에 열심이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박어사가 빙그레 웃었다.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군.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돌쇠가 물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도 번개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테지. 그럼 아무리 날쌘 번개라도 오늘 밤이 끝이로군요. 돌쇠의 말에 박어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모른다. 아이고, 나리도. 저렇게 포졸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어떤 바보도적이 달려오겠습니까? 박어사가 또 너털 웃음을 웃었다. 대답을 회피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세상이 깊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홍부잣집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다. 박어사와 돌쇠도 어두운 나무숲에서 홍부잣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번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지. 아무리 담이 큰 번개라지만 이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 홍부잣집에 나타날까? 아휴. 포졸들과 일꾼들이 긴장을 풀고 하품을 할 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번개가 송부잣집에 나타났다! 뭐? 송부잣집? 송부잣집은 홍부잣집 바로 언덕 너머에 있었다. 헤이, 번개 녀석은 내가 잡고 말 테다. 한껏 기대를 걸고 있는 포졸들이 송부잣집 쪽으로 후다닥 뛰기 시작했다. 내 부를 줄 알았어! 송부잣집 쪽으로 뛰면서 포졸들이 아는 체를 했다. 그 야가 빠진 번개놈이 홍부잣집을 털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신 송부잣집으로 발을 옮겼나봐. 포졸들은 한 발이라도 더 앞서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포졸들이 송부잣집 쪽으로 뛰니까 홍부잣집 일꾼들도 구경거리나 만난 듯 송부잣집 쪽으로 뛰었다. 모든 사람들이 송부잣집 쪽으로 뛰고 있는데도 나무숲에서 지켜보는 박어사는 꼼짝도 안 했다. 참다 못한 돌쇠가 어사에게 말했다. 나리,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박어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서서 잠드셨나? 돌쇠가 박어사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오사님, 잠드셨어요? 시끄럽다. 박어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이구, 깜짝아. 안 주무셨네요? 깜짝 놀란 돌쇠가
어깨를 움츠렸다. 우리는 홍부잣집이나 한번 둘러보자. 박 어사가 어슬렁어슬렁 홍부잣집 쪽으로 향했다. 돌쇠도 할 수 없이 어사 뒤를 따랐다. 어? 이게 뭐야? 한편 앞다투어 송부잣집까지 달려온 포졸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송부잣집이 너무도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좀 이상한데. 나이든 포졸 하나가 송부잣집 대문을 탕탕 두드렸다. 포졸이요, 문 좀 열어보시오. 포졸이요? 문간방에서 자고 있던 하인이 커다란 대문을 열었다. 여봐라, 이 집에 번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번개요? 아닌데요. 포졸들이 보기에도 송부잣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이런, 그 번개놈에게 하룻밤 동안 2번이나 속았구만. 에이씨!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포졸들은 투덜대며 광가로 돌아갔다. 그때 박어사와 돌쇠는 홍부잣집 담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차라리 송부잣집에나 가볼걸. 돌쇠가 갑자기 허리춤을 잡고 컴컴한 나무 밑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이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저 버릇없는 놈. 박어사가 혀를 찼다. 혀를 차던 박어사가 높은 홍부잣집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 그러자 이번에는 돌쇠가 혀를 찼다. 어이구, 나리도. 도둑도 포졸도 없는 빈 담장 위를 뭐하러 올라가세요? 그러다가 번개로 오해받으시려고요? 먼 동이 밝아왔다. 알았다, 돌아가자. 밤을 새운 박어사와 돌쇠는 주막으로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주모가 방문을 두드렸다. 포도군간 날이 번개가요 홍부잣집에서 돈을 몽땅 털어갔답니다. 뭐라, 번개가? 박어사가 후다닥 일어났다. 돌쇠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고을 안은 온통 번개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포졸들이 겹겹이 지키는 홍부잣집을 번개가 하늘을 날아서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포졸들과 한양 포도군건을 꽁꽁 묶어놓고 홍부자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도 했다. 이거 원 창피해서. 이 소리를 들은 돌쇠는 박어사보다도 더 창피스러워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생각이신데요? 송부잣집에 번개가 나타났다고 맨 처음 말한 놈이 바로 번개였지. 그놈은 포졸들이 모두 송부잣집으로 달려간 뒤 텅 빈 홍부잣집 담을 유유히 넘어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제야 생각난 듯 돌쇠가 물었다. 그래서 송부잣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홍부잣집 담밖을 살피셨군요? 박어사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홍부잣집 담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는 건데. 박어사의 속마음을 짐작했는지 돌쇠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번개놈을 잡는 일은 더 쉽게 되었다. 한번 성공한 번개가 이제는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볼 테니까 어쩌면 더 대담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박어사의 짐작대로였다. 번개의 행동이 더 대담해진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번개에게서 또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다.
소문만 났던 송부잣집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박어사는 결심을 단단히 했다. 이번에는 꼭 번개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박어사와 돌쇠는 번개보다 한 발 뒤지고 말았다. 어사와 돌쇠가 송부잣집에 닿았을 때는 번개가 박어사와 돌쇠가 보는 앞에서 후다닥 달아나고 있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박어사와 돌쇠가 번개의 뒤를 쫓았다. 그렇지만 그곳 지리에 익숙한 번개를 따를 수는 없었다. 한쪽 골목으로 들어선 듯한 번개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멀리는 못 갔을 게다. 박어사와 돌쇠는 번개가 사라진 골목을 찬찬히 살폈다. 이상하다. 이곳은 막다른 골목인데? 번개가 사라진 골목은 세 집의 담장으로 막혀 있었다. 두 집 담은 낡은 기와를 얹었고 또 다른 담은 토담이었다. 이쪽 토담이 수상하다. 박어사가 토담 쪽을 가리켰다. 그놈은 이곳 형편을 잘 알아둔 다음 평소에도 가끔 이 토담을 이용했을 게야. 아무리 몸이 가벼운 사람이라도 기와가 얹힌 담을 넘을 땐 깨지기가 쉽기 마련이니. 더구나 지금은 캄캄한 밤이다. 어두운 토담 안쪽으로는 조그마한 집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박어사는 토담 안쪽에 있는 새 집을 차례차례 조사해 보기로 했다. 돌쇠야, 네가 한 집씩 차례차례 주인을 불러내 보아라. 예. 돌쇠가 첫 번째 집 주인을 불러냈다. 무슨 일입니까? 더듬거리며 나온 사람은 장님이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이분은 한양에서 온 포도 군관이오. 그런데 당신은 장님인 모양인데 무얼해서 먹고 사시오? 돌쇠가 물었다. 예, 저는 소경이라 남의 점이나 쳐주고 근근히 살아가지요. 장님의 말을 들은 박어사가 앞으로 나섰다. 조금 전 번개라는 도적이 이쪽으로 뛰어왔는데 무슨 소리를 못 들었소? 예,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골목 밖에까지 들렸는데. 그래도 전 잠기가 워낙 어두워서. 알겠소. 박문수는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에는 젊은 부인과 여자 하인이 살고 있었다. 이분은 한양에서 온 포도 군관이오. 혹시 조금 전에 발자국 소리를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듣지 못했는데요. 젊은 여자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박어사가 묻기 시작했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어째서 젊은 부인이 혼자 사시는지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기생이었나이다. 그래서 떳떳이 결혼도 못하고 그저 몸종 하나를 거느리고. 알겠소. 박어사와 돌쇠는 대답을 하고 얼른 세 번째 집으로 갔다. 그 집에는 남강 선생이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남강 선생은 환갑을 넘긴 할아버지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머리에는 귀 밑까지 내려오는 번거지를 쓰고 있었다. 남강 선생의 집을 나올 때였다. 박어사가 갑자기 돌쇠의 발을 밟았다. 돌쇠가 버럭 소리쳤다. 아이고, 무슨 일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다보았다. 그렇지만 남강 선생은 멍하니 딴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오면서 박어사가 말했다. 이 세 집 중 한 곳에 분명 번개가 숨어든 것 같은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박어사가 잠에서 깨어보니 번개의 세 번째 편지가 방문 앞에 떨어져 있었다. 한양 포도군관, 이 번개를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헛수고만 많구려. 이 번개는 당신을 빤히 보고 있는데
당신은 바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 번개를 알아보지 못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요. 시골까지 와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어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번개. 그날 저녁을 먹은 후였다. 따라 나서거라.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다. 어딜 가시려고요? 도담 안쪽의 새 집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다시 한번 가서 살펴야겠다. 날이 어두워졌다. 거리는 쓸어낸 듯 조용했다. 박어사와 돌쇠는 번개가 사라졌던 막다른 골목 근처에 몸을 숨겼다. 사람들이 다니기 꺼리는 길을 스스럼 없이 다니는 자는 수상한 자일 테니 이 골목에서 나오는 자는 무조건 체포하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긴장했던 돌쇠의 태도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불이 깜빡이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왔다. 잡아라! 박어사가 소리쳤다. 예! 돌쇠가 비옷처럼 몸을 날렸다. 꼼짝 마라! 네 놈이 번개지? 돌쇠가 사나이를 꽁꽁 묶으며 소리쳤다. 아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장님입니다. 자세히 보니 도담 안쪽 첫 번째 집에 살던 장님이었다. 아무튼 관가로 가자. 두 사람은 장님을 묶어 관가로 끌고 갔다. 장님은 삿도 앞에 꿇어앉았다. 그대는 장님이 아니다. 다 알고 있으니 어서 네 정체를 밝혀라. 박어사가 소리쳤다. 그러자 장님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번에는 사또가 화가 나 소리쳤다. 이놈, 어서 바른 대로 실토하지 못할까? 사또의 무서운 호령에 장님이 겨우 더듬더듬 말했다. 장님 점쟁이입니다. 그러자 박어사가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 마라. 너는 장님이 아니다. 앞 못 보는 네가 어찌 내 얼굴을 알고 보자마자 포도군간 날이라고 했느냐? 장님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님인지 하는 것은 번개이기 때문이 아니라 점쟁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장님 흉내를 내던 점쟁이는 자기는 번개가 아니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알았다. 그렇지만 두 눈이 멀쩡하면서도 장님인 채 한 것도 잘못이다. 오늘 밤은 오간에서 지내라. 내일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박어사는 점쟁이를 관가에 오게 가두고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번개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보도군간이여. 앞으로 얼마나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겠는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번개. 편지를 읽던 박어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렇다. 바로 그놈이 번개야. 누구 말입니까? 돌쇠가 깜짝 놀라 물었다. 돌쇠야, 어서 따라와라. 와보면 안다. 박어사가 달려간 곳은 토담 안에 있는 기생 매월의 집이었다. 매월의 집 대문 안에 들어서니 매월의 신발과 나란히 남자의 신발도 있었다. 바로 저 신발의 임자가 번개일 게다. 돌쇠야, 너는 방 안에 있는 자를 무조건 체포하도록 해라. 박어사와 돌쇠가 조심조심 방문 앞에 이르렀다. 방 안에 있는 자는 꼼짝 마라. 병력같이 소리치며 박어사가 방문을 활짝 열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사나이는 귀가 먹었다던 남강 선생이었다. 사태를 짐작한 남강 선생이 칼을 빼어들었다. 그러나 비옷처럼 달려든 돌쇠가 남강 선생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다. 왜들 이러세요? 죄 없는 사람에게. 기생매월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돌쇠가 오라로 남강 선생을 꽁꽁 묶어버렸다. 귀가 먹었다더니 잘도 듣는구나.
우선 이 번거지부터 벗겨봐라. 돌쇠가 남강 선생이 썼던 번거지를 벗겼다. 박어사와 돌쇠는 깜짝 놀랐다. 환갑이 넘었다던 남강 선생의 얼굴은 뜻밖에도 40을 간 넘긴 것처럼 보였다. 40대 얼굴에 번거지를 써서 환갑이 넘은 늙은이로 교모히 위장한 것이었다. 남강 선생은 곧 사또 앞으로 끌려갔다. 사또가 박어사에게 물었다. 이자가 번개인지 어떻게 알았어? 장님이나 귀머거리 남강 선생, 그 둘 중 한 사람이 번개일 것이라고 처음부터 의심했었지요. 게다가 남강 선생의 번거지 밑으로 드러난 귀를 보니 귀 속에 언뜻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귀머거리 노릇을 하려고 일부러 넣은 촌농이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박어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지요. 매월의 집에 남강 선생과 다른 젊은 사내가 번갈아 들락거린다고 마을 사람들이 귀뜸해 주었지요. 그래서 저는 남강 선생이 변장하여 두 사람처럼 보이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이 번개는 꾀가 많아 훔친 많은 돈 중에서 몇 푼을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채 하여 의적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다 번개가 나타나도 아무도 신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보졸들의 힘만으로는 체포가 어려울 수밖에요. 설명을 마친 박어사가 손을 털며 일어섰다. 자,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꼭 들러주시오. 골치 아픈 도둑 번개를 잡았으니 잔치라도 열어야겠어. 주막으로 돌아온 박어사는 오랜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박어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말이 이렇게 일찍 사또를 뵈러 가시려고요? 돌쇠의 말에 박어사가 씩 웃었다. 사또에게는 가지 않는다. 어제 잔치에 들르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돌쇠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난 참석한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그럼 도적을 잡은 공으로 사또께서 준다는 상금은요? 허허, 이 미련한 놈아. 상금은 무슨 상금이냐?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더냐. 사또가 한창 잔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어사는 이웃 고을로 통하는 산고개를 넘고 있었다. 허허, 앞으로는 또 어디를 가야 할꼬? 복수의 혼. 박어사와 돌쇠는 어느덧 장흥에 이르렀다. 저기서 좀 쉬어가자. 박어사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 나리. 돌쇠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이 녀석아, 이제부터는 장흥 땅이다. 광주에서 품었던 화는 몽땅 털어버려라. 어사가 어디 상금 받으려고 도둑을 잡던? 두 사람이 느티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였다. 느티나무 아래 제일 시원한 듯한 자리에는 벌써부터 거지 한 사람이 길게 누워 있었다. 아니, 어사 어른도 몰라보고. 돌쇠가 무심코 말했을 때였다.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이던 거지가 눈을 번쩍 떴다. 눈을 뜬 거지가 어사와 돌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의 눈빛은 잠자기는커녕 졸지도 않았던 듯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얼마나 날카롭던지 눈길을 마주친 돌쇠가 주춤할 정도였다. 박어사와 돌쇠를 번갈아 쳐다보던 거지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 앉는 거지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해 보였다. 박어사와 돌쇠는 거지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
거지는 박어사를 아래 위로 한참이나 훑어보다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사또가 똑똑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쉐. 거지가 느티나무 밑을 떠나며 들릴 듯 말 듯하게 한마디 했다. 참내 거지 주제엔 불평이럼. 흉측한 거지 모습에 기분이 상했다는 듯 돌쇠가 입을 삐죽거렸다. 그런 돌쇠의 등을 어사가 후려쳤다. 이 녀석아, 남 흉보지 말고 네 입이나 잘 다스려라. 나리 잘못했습니다. 돌쇠가 얻어맞은 곳을 쓱쓱 문지르며 씩 웃었다. 돌쇠도 엉겁결에 어사라는 말을 해놓고 야단을 맞을까 조마조마하던 터였다. 그런데 사또가 똑똑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꼬? 사또가 변변치 않다고 흉보는 것 같은데요? 돌쇠도 이젠 제법이구나. 그렇다면 장흥에서도 우리가 손볼 일이 있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우선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주막으로 찾아들었다. 돌쇠야, 너는 우선 고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귀동냥 해와라. 그 중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옛다, 사람들이랑 어울려 이야기를 들으려면 막걸리라도 마셔야지. 박어사가 엽전 몇 잎을 돌쇠에게 던져주었다. 엽전을 받아든 돌쇠가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때였다. 날이 사건이에요, 사건! 살인사건! 돌쇠가 살인사건이라고 떠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쉿, 조용히 해라. 남들 다 듣겠다. 박어사가 목소리를 낮추어 돌쇠를 꾸짖었다. 예, 너무 큰 사건이라 서두르다 보니 그만. 알았다. 어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나 해봐라. 예. 돌쇠가 들은 이야기는 대충 이러했다. 장흥에서 큰 포목점을 하던 박두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박두보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박두보는 하는 수 없이 치수와 덕수라는 조카 둘을 데려다가 함께 살며 일을 가르쳤다. 치수와 덕수는 두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박두보가 아무도 모르게 돈 3만 냥을 감추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려서 마을을 떠났다던 두보의 육촌 동생 구보가 불쑥 나타났다. 아이고, 네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마음이 넓은 두보는 구보도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했다. 커다란 포목점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가족들이 재산을 두고 보이지 않게 싸운다는 소문이었다. 이런 소문을 두보가 모를 리 없었다. 재산 때문에 두 조카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두보는 늘 몸조심을 하였다. 잠을 잘 때도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잤다. 그렇게 몸조심을 하던 두보가 5년 전에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잠을 자다가 목에 예리한 칼을 맞았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쇠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였다. 박어사는 문득 느티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거지의 말이 떠올랐다. 사또가 똑똑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던 말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건의 끝이냐? 아니요. 죽은 두보의 비밀 문갑 속에서 유서가 나왔답니다. 갑자기 죽은 두보가 대체 언제 유서를 썼기에? 그게 평소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써둔 거 아닐까요? 그럴만도 하군. 그래, 유서의 내용은
자기가 만일 누군가의 손에 죽거든 두 조카를 조사해달라고 했답니다. 분명히 두 조카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요. 두 조카를 믿지 못했구만 그래.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서의 끝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우선은 동생 구보가 포목점을 맞되 5년 후에는 두 조카 중 더 착한 조카에게 포목점을 고스란히 넘겨주라고요. 그러니까 두보는 한 조카는 착하고 다른 조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럼 관가에서 제일 먼저 조카들을 신문했겠구만. 예, 조카들을 신문한 결과 큰 조카 치수에게 혐의를 두게 되었답니다. 아니 왜? 사또는 우선 두보가 살해되던 날 밤에 두 조카의 행적을 신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작은 조카 덕수는 병이 들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답니다. 그런데 치수는 몇몇 거래처의 상인들만 만났을 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뚜렷하게 본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럼 관가에서도 치수에게 의심을 둘 만도 하구만. 예, 치수가 매를 맞아도 자백을 안 차 관가에서는 치수를 아예 저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답니다. 만약 확실히 범인이 나타나면 다시 불러들일 참이었죠.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았던 황당한 일이 터졌어요. 황당한 일? 그를 붙잡아가지고 섬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말로는 치수가 섬에 닿자마자 갑자기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다. 날이 그런데도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보가 죽은 지 5년이 지나 유언대로 재산을 물려받게 된 덕수가 밤에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젯밤에 벌어진 살인사건이랍니다. 허허, 이번 것은 광주의 번개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그래, 아무튼 수고했다. 오늘 밤은 피곤할 테니 일찍 자라.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헤. 박어사의 기침 소리가 크게 울렸다. 늦잠을 자던 돌쇠가 후다닥 일어났다. 오늘부턴 바쁘다. 어서 나갈 준비를 하거라. 예, 너리.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을 먹은 다음 사건이 난 박씨 집으로 달려갔다. 박씨 집은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로 웅성거렸다. 커다란 대문 밖에는 힘께 났을 포졸들이 장승처럼 버티고 있었다. 저 집 안에 좀 들어갈 순 없는지요? 박어사가 대문을 지키는 포졸에게 공손히 말했다. 안 돼요. 저쪽으로 비키시오. 포졸님, 꼭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돌쇠가 나서서 부탁해 보았다. 글쎄 어림도 없다니까. 포졸이 큰 눈을 부라리며 버럭 화를 냈다. 할 수 없다. 우선 물러서자. 박어사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돌쇠야,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포졸들에게 몇 입 쥐어주고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거라. 박어사는 돌쇠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준 다음 주막으로 돌아왔다. 돌쇠는 날이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어떻게 되었느냐? 박어사가 물었다. 어젯밤 덕수를 죽인 범인이 잡혔답니다. 섬으로 귀양 갔다가 죽은 치수의 딸이랍니다. 치수의 딸? 예, 죽은 치수의 딸 여옥이라는 처녀의 방에서 피 묻은 옷과 칼을 그걸 찾았대요. 한 집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계속.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치수의 딸은 자기는 절대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버틴답니다. 그럼 피 묻은 옷과 칼은 그건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려고 몰래 피를 묻혀 자기 방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변명한답니다.
그럴만도 하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누가 순순히 말하겠나. 그렇지만요, 상황은 자꾸 여우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답니다. 그 집 머슴이 말하기를 덕수가 죽던 날 밤 여우기가 덕수의 방 앞에서 계속 방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여우기가 누명을 벗기는 힘들겠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이었다. 박어사의 방문 앞에 꼭꼭 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박어사가 얼른 종이를 펼쳐보았다. 종이를 펼쳐본 박어사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박어사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 차근차근 편지를 읽어보았다. 암행어사님, 저는 오래전에 섬으로 귀양 갔다가 죽은 지수의 혼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까닭은 너무도 억울해서 저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우리 딸 여옥이는 절대로 덕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사님께서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편지를 읽어본 박어사가 아직도 쿨쿨 자고 있는 돌쇠를 깨웠다. 돌쇠야, 죽은 지수의 귀신에게서 편지가 왔다. 예? 지수의 귀신이라는 말에 돌쇠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나리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고요? 허허,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거 참 이상하네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어사님께 편지를... 그건 그렇고 두보가 감추었다는 3만냥의 돈은 어떻게 되었지? 그 돈에 대한 소문도 아직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제 두보의 집에서 살아있는 남자는 두보의 동생 구보밖에 없구만. 예, 아직도 구보가 무사한 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라고 이웃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구보가 살아있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라. 예, 구보는 돈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저 소처럼 일만 한답니다. 사건이 아주 복잡하구만. 박어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니, 좀 으스스한데요? 돌쇠가 앞에 놓인 편지를 보며 목을 움츠렸다. 그래,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우선 옥에 갇힌 여우기를 만나야 해. 박어사가 결론을 얻은 듯 벌떡 일어섰다. 딸이 어디로 가는 거죠? 여우기가 갇혀있는 관가로 간다. 우선 여우기를 풀어놓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사건이 풀릴 것 같구나. 관가로 간 박어사는 우선 사또를 만나 말했다. 사또, 지금 갇혀있는 지수의 딸 여우기는 덕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뭐라? 지수의 딸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예,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기에 살인 증거물까지 있는 여우기를 두둔하고 나서는 거요? 그러면 덕수를 죽인 범인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예, 여기만 풀어주시면 범인은 제가 내일까지 간단히 체포해 오겠습니다.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는 박어사를 보고 사또는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 지금까지 범인으로 단단히 믿고 있던 여우기가 범인이 아니라니. 여우기를 풀어주었다가 달아나기라도 한다면 여우기 대신 이 돌쇠를 맡겨두겠습니다. 여우기가 달아나면 돌쇠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좀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지. 사또, 또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영리한 보졸 한 사람만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 정도 들어주지. 여봐라, 영리한 보졸 한 명을 이 사람에게 붙여주거라.
사또는 돌쇠를 옥에 가둔 다음 여기를 풀어주고 포졸 한 명을 박어사에게 붙여주었다. 돌쇠야, 하룻밤만 참아라. 예, 딸이. 관가에서 나온 박어사는 포졸을 따로 불러서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박어사의 지시를 받은 포졸이 포목점으로 구보를 찾아갔다. 박구보, 여기가 자백을 했소. 여기가 자백을 했다는 말에 구보는 뜰 듯이 기뻐했다. 아, 그래요. 여기가 덕수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지요? 아니요. 그럼 구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여기가 구보 당신과 함께 덕수를 죽인 다음 돈 3만 냥을 가지고 달아나자고 약속했었다고 자백했어. 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왜 덕수를 죽이고 여기와 달아나요? 게다가 난 두보 형님이 감춰놓은 3만 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오. 그럼 옥에 있는 여기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오? 돈 3만 냥에 정말 손대지 않았어? 그렇소. 난 돈 같은 건 도무지 모르니까. 알겠어. 그럼 돈 3만 냥은 거기에 그냥 있겠구만. 포졸은 순순히 포목점에서 나왔다. 잘 됐소? 밖에서 기다리던 박어사가 물었다. 예, 잘 됐어. 그럼 다음 일을 시작합시다. 두 사람이 다시 포목점으로 들어섰다. 다시 돌아온 포졸을 보고 구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일로 또 왔소?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어. 포졸이 함께 온 어사에게 다가갔다. 박어사와 포졸은 구보가 겨우 알아들을 거리에서 나직이 속삭였다. 그럼 그 돈 3만 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겠구만. 예, 여기 말로는 광 맨 뒤쪽에 있는 헌 옷감 속에 몇 구러미씩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광 맨 뒤쪽에 쌓아둔 헌 옷감 속이라. 그럼 내일 밤 광가의 포졸들과 함께 그 돈을 찾아보기로 하지. 그럼 여기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이만 가보겠네. 말을 마친 박어사는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왔다. 포졸은 남은 식구들을 안방에 모은 후 오랫동안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돌아왔다. 그날 밤 살짝 방을 빠져나온 구보가 옷감이 쌓인 광 속으로 들어갔다. 뒤쪽에 쌓여있는 헌 옷감 속이라고 했지? 구보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헌 옷감들을 여기저기 푹푹 찢어보았다. 그때였다. 광 한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깜짝 놀란 구보가 고개를 번쩍 들었을 때였다. 구보는 깜짝 놀랐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여기가 광 한가운데에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넌 옥에 있어야 하는데. 구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여기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 살인자! 아버님과 두보 어른의 원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다. 뭐 살인자? 감히 누구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 못된 것! 구보가 칼을 들고 여기에게 달려들었다. 이놈! 안 됐나? 갑자기 귀신 같은 사나이가 튀어나와 여기의 앞을 막아서며 구보를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냐? 치수다. 치수의 혼이다. 니놈 대신 누명을 쓰고 귀양 갔던 치수의 혼이다. 너는 분명 죽었을 텐데. 그때 광 한 구석에 숨어있던 포졸이 튀어나왔다. 살인자와 시간 끌기 싫다. 어서 오라를 받아라. 포졸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구보의 몸을 꽁꽁 묶어버렸다. 구보는 곧 광가로 끌려가 사또의 신문을 받았다.
네,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사또의 신문에 구보는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사또는 바람같이 나타나서 사건을 해결해준 박어사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여옥이 대신 옥에 갇혀있던 돌쇠도 풀려나왔다. 장흥에서도 사건을 해결했으니 다음 고을로 가자. 박어사가 보찜을 챙기며 말했다. 예, 나리. 이번에는 돌쇠도 광주에서 떠나올 때처럼 볼멘 표정이 아니었다. 하룻밤을 옥에서 지내긴 했지만 사또에게서 음식 접대를 푸짐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돌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복잡한 사건을 솜쉽게 풀어낸 박어사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장흥을 뒤로 하고 큰 언덕을 넘을 때였다. 오사님, 아니, 나리. 이번 사건을 어찌 그리 쉽게 푸셨습니까? 돌쇠의 말에 박어사가 언제나처럼 씩 웃었다. 사건을 풀어준 것은 바로 네 가벼운 입이었느니라. 제 입이라뇨? 이 녀석아, 네가 마을 어기 느티나무에서 나를 어사라고 부르지 않았더냐? 그래서 나리께서 제게 꾸중을... 그때 그 말을 들은 거지가 내게 편지를 보냈었다. 그럼 그 거지가 바로 여기의 아버지 치수? 그렇지. 치수는 섬으로 귀양 가다가 심한 풍랑이 일자 바다로 뛰어들었지. 그래서 가까운 섬까지 헤엄쳐가서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게야. 한편 치수를 놓친 보졸들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치수가 병들어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고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게지. 육지로 나온 치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흉한 거지로 꾸미고 보목점 주위를 맴돈 게다. 그러다가 여기가 살인자로 몰리자 네가 했던 말이 생각나 내게 편지를 했던 게다. 내가 여기를 데리고 나오자 관가 주위를 맴돌던 거지 치수가 금방 모습을 드러냈지. 치수는 진작부터 여기에게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서 몰래 도움을 받아왔었거든. 그래서 어찌 되었지요? 그날 낮에 관가에서 나온 보졸과 나는 박구보의 집에 찾아가 일부러 삼만냥 이야기를 꾸며서 했고, 보졸은 식구들은 모두 안방으로 불러 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물론 그 시간에 여기와 치수가 아무도 모르게 광 속으로 숨어들었고. 와, 이제 그 다음은 알 수 있겠네요. 돌쇠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날 밤 엿들은 대로 구보가 돈 3만냥을 훔쳐 달아나려고 광 속으로 숨어들었다가 여기와 치수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마을 사람들이 그 구보란 사람은 돈 욕심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했었다지. 그래서 예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했느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기분 좋게 웃는 두 사람 머리 위로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다.